아버님, 제발 연락도 없이 오지 마세요. 아버님, 제발 연락도 없이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은 딱 반만 열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복도가 더 밝아졌고 그 틈 사이로 며느리 영숙 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였고 이마엔 땀이 약간 맺혀 있었습니다. 민낯이었지만 눈가 주름은 더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저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비닐봉투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있었어요. 그 안엔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반찬통 3개,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미역국. 그냥 손주 얼굴 좀 보려고 왔어요. 입안이 마르듯 바짝 말라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시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희 지금 여유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도와달라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무릎이 툭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입술까지 맴돌다 끝내 꺼내지 못했어요. 아니면 돈 필요하신 거예요? 그 순간 피가 머리 위로 확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했지만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도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집안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비닐봉투가 약간 찢어져 반찬통 뚜껑 하나가 바닥을 굴러갔던 겁니다. 조용한 복도에 그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느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버튼에 닿은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딩동. 3층, 2층, 1층.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동안 제 가슴도 조여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몸을 숙여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거울이 정면에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볼살은 축 처지고 눈밑은 퀭했고 흰 머리가 정수리에 가득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입안에서 흐느적거리듯 나온 중얼거림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한 뒤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는 모습, 택배기사가 박스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 보며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로비 한편 거울 유리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점퍼 소매가 해졌고 운동화 끈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엔 사람도 소리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찬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그제야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는 언제나처럼 밝고 말끔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선 벽지도 사람도 표정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302호 현관문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섰습니다. 마치 우편물이나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가장하려 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요구르트랑 과일 몇 개, 그리고 깨끗하게 닦은 반찬통 하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가볍게 눈썹을 올리며 인사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재빨리 계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왔네. 안 됐지만 왜 자꾸 오는 거지? 그런 무언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점퍼는 다림질도 안 된 채 구겨져 있었고 운동화엔 텃밭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무릎을 펴고 허리를 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지만 기묘한 침묵이 모든 벽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성일까요? 누가 안에서 귀를 대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제 옆을 스쳐갔고 남자는 저를 슬쩍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걸음 물러난 저는 복도 한편에 세워진 소화전 문에 비친 제 옆모습을 봤습니다. 굽은 어깨, 꺼진 뺨, 뒷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두피가 비쳤습니다. 이 모습으로 또 왔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치듯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 집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곧 멈췄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가긴 했지만 손이 초인종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포켓에서 꺼낸 휴대폰 화면엔 아들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말을 잇기도 전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는 잘리고 통화 종료음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 센서 등은 움직임이 없어지자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이번에도 거울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더 굽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의 손잡이가 손등을 눌러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들과 카페에서 웃고 있는 또래 여성들 무리를 지나며 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저 보고 싶어 온 건데. 그러나 그런 질문도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근처를 서성였고 어느 날은 아예 아파트 놀이터 한켠에 앉아 손주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려 했습니다. 놀이터는 늘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엄마들의 수다, 그리고 그 뒤편 벤치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저 같은 사람 하나. 하지만 손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을 올라가다 복도 청소하던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302호는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길래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네예요. 손주가 있어서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셨구나 하고는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그 말은 아 그래서 그렇게 자주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슬렁거리셨구나였다는 걸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경비 아저씨의 눈빛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초반엔 그냥 인사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젠 또 왔네라는 조심스러운 눈빛이 하루에도 두세 번쯤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괜히 휴대폰을 보는 척하거나 분리수거하듯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영숙 씨와는 한 번 더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손에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있던 그녀는 저를 보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과 똑같이 건조했습니다. 아니, 그냥 산책하다가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 3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참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희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올라간 뒤 문이 닫히는 걸 한참 바라보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반찬통을 싱크대에 놓으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미역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식지 않게 담갔던 국인데 어쩐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며 저는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영숙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제게 웃으며 물었던 말. 아버님은 어떤 반찬 좋아하세요? 그때 저는 미역국 좋아해요. 고기 넣은 거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국물처럼 뜨겁게 퍼져나왔습니다. 그 웃음도 그 말도 모두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또 그 아파트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그냥 근처 마트를 간 김에 슬쩍 올라가 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요. 문 앞에 무언가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 위 작은 인터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고 아파트 안에선 아주 희미하게 만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주가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냥 그 장면을 몇 초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초인종도 안 눌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쪽에서 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말해? 너 또 장난치지 마.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현관 센서 등만 환하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아파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상추 잎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도착한 서류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수신인 박준호,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제 집 주소로 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분가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제 주소로 무언가가 오는 걸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그 밑엔 영숙 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붉은 글씨로 3개월 이상 연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또 다른 우편엔 은행 대출 연장 심사 안내서가 들어 있었어요. 보증인 이름은 아들이고 채무자 이름은 며느리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며 가슴이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내용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피했구나. 그래서 돈 필요하신 거예요? 라고 그 말이 나왔구나. 그 말이 상처였던 건 이제와 생각해보면 사실 그들의 불안이었고 자기 방어였던 거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국민연금 77만 원. 그게 제 한 달 수입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그동안 아껴둔 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장래보험을 해지하면 나오는 금액, 안 쓰는 금팔찌 팔면 나오는 돈, 숨겨둔 적금 계좌 하나. 총합 543만 원. 그중 일부만 있어도 이 아이들이 숨 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날 그렇게까지 피했을까? 그때 문득 며느리 영숙 씨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귀 안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돈 필요하신 거예요? 그 말이 그저 무심하고 낯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을 정반대로 내뱉은 거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준호 이름이 적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2달치가 밀려 있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그 봉투를 넣은 뒤 양복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양복이었습니다.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옷걸이에서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 뒤를 다듬고 단추를 잠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은 오랜만에 조금 정리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해 관리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302호 박준호 씨 관리비 제가 내겠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본인 되세요? 아버지입니다. 그는 묵묵히 컴퓨터를 켰고 카드 단말기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제 손에서 전표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 없이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파트 관리소를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장을 본 듯 손에 장바구니를 든 며느리 영숙 씨였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손에 들린 봉투엔 달걀과 생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아버님? 놀란 눈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에 당황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안녕. 단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씻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관리비 내셨어요?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관리소에서 전화 왔어요. 소장님이 전해주셔서. 말이 끊겼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건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 그래도 밀린 건 밀린 거니까.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진짜 괜찮아요.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 알겠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아이들 방식이란 걸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오시지 마세요. 이제는. 그 말이 전화를 타고 천천히 흘러왔습니다. 나는 가만히 손에 쥔 수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응. 나는 단 한 음절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반찬통 3개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말린 뒤 한쪽 장식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이걸 들고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관리소에서 우편 하나가 잘못 배송됐다고 집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안엔 준호의 대출 재조정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없었지만 나는 조용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여유가 없다는 걸, 벼랑 끝에 서 있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말없이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처럼 나도 한 번쯤은 존엄하게 보이고 싶다고. 며칠 뒤 302호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장바구니도 반찬통도 손주 장난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텃밭에서 딴 상추 몇 장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에는 키친타월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들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그냥 볼 일 있어서 온 거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관리비는 내가 냈다. 다음부턴 너희가 잘 챙겨라.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연락 없이 안 오마. 약속할게. 그 말이 끝나자 영숙 씨의 눈동자에 뭔가 부서지는 듯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때려다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아팠지만 굳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계단의 돌바닥은 차가웠고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나올 때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이번엔 나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덕분에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녁 먹으러 오세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오세요.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손주는 방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앉으세요, 아버지. 아들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 돈 왜 그러셨어요? 너희가 필요해서 그랬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힘든 걸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자꾸 피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손주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였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나빴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안 올게. 연락 없이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불렀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저는 집 앞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 모종을 심으려고요.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상 통화였습니다. 받았더니 손주 얼굴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작은 손이 화면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 여기 있어. 저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손주가 제잘제잘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여웠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화면에 영숙 씨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밥 해드릴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가마.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영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상추에 물을 줬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정말 좋아요. 저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상추잎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작지만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잘 자라거라. 상추에게 말을 걸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어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을 봤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샀습니다. 사과랑 귤을 한 봉지씩이요. 아들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가도 돼? 네,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손주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보고 싶었어?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며느리가 밝게 웃었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아들이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응, 고맙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손주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자꾸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랑 놀자.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손주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준 그 자동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그래, 재미있어? 네, 제일 좋아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손주와 놀았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만 가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또 와요. 그래, 또 올게. 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거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드세요. 고맙네. 저는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손주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편으로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손주. 저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손주가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린 흔적이 보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모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거겠지요. 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어.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강아지 짖는 소리도 났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저녁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손주 웃음소리가 꿈속에 들려왔어요. 작고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텃밭의 상추가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초록빛이 싱싱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요. 세월이 흐른다는 건 이런 거겠죠.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받으면서도요. 결국에는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가족이라는 거겠죠. 저는 이제 압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요. 다만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요. 오늘도 저는 텃밭에 물을 줍니다. 손주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락이 오니까요. 할아버지, 언제 와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서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행복도 있으니까요. 해는 또 지고 또 뜹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손주 웃음소리를 기다리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영상통화 신호음이에요. 받았더니 손주 얼굴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리는 손주 목소리. 그 소리 하나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의 삶이구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함께하면 되는 거니까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고, 때로는 가까이서 안아주고, 그렇게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요. 창밖으로 또 해가 집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기다릴 겁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부를 그날을요. 그게 제 삶의 이유입니다. 그게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도 며느리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요. 손주와 함께 할 수 있어서요.